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송이입니다. 송센세 데스. 일본어 능력 시험 JLPT N5는 크게 언어 지식의 문자어휘 문법, 독해, 청해로 구성되어 있죠. 실제 시험에서는 언어 지식 문법과 독해를 한 교시에 소화하게 되지만 유형의 특징들을 콕콕 집어드리기 위해서 나눠서 풀이를 준비해 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독해 문제들을 풀이해 봅시다. 선생님 안 그래도 저 궁금했는데요. 문법 문제에서도 마지막 유형은 마치 독해 문제처럼 해석해서 풀었잖아요. 네, 맞아요. 문법에서는 앞선 내용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알맞은 문형이나 접속사, 시제에 맞는 변형, 부사 등을 골라야 했다면 이제는 스토리, 모노가타리, 일기, 니끼, 메모, 메일, 메ール, 메시지 등 일상적인 이야기, 니치죠 생활, 설명문이나 안내문 등 각글이 가진 특징을 잘 이해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내용에 집중해서 푸는 문제들이 등장한답니다. 왜 이런 글을 썼을까?만 생각하시면 모든 문제를 한결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독해 유형 살펴볼게요. N5의 독해는 단문 독해 3세트, 중문 독해 2세트, 주어진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만 검색해내는 정보 검색 1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 문제들이지만 이 문제들을 읽고서 여러분들 어떤 시험인지 혹은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내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온라인 모의고사 풀이인 만큼 우선은 두 문제 조금 간략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문제를 먼저 읽고 이거를 왜 썼을까 차근차근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니까요. 단문 독해부터 도전해 봅시다. 이런 단문 문제들을 풀 때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문제를 먼저 읽고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지문을 읽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꼼꼼히 모든 단어들을 읽고 이거 도금이 뭐였더라 막 헷갈려하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놓치기 십상이랍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주리さんの スマホに店長の上田さんからこのメッセージが来ました。스마트폰에 온 메시지네요. 메시지, 보통 메시지는 왜 보낼까요? 그렇죠. 일상적인 잡담도 하지만 시험 문제니까 풀기 위한 내용, 바로 할 말,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단문 유형은 짧은 형식에서 정확한 의도를 드러낼 수 있는 뚜렷한 목적성을 가진 글의 형태가 많아요.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このメッセージを読んで 이 메시지를 읽고 今日 주리さんは 何をしますか? 오늘 주리상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주리상이 해야 할 일, 이게 포인트네요. 이런 경우는 문제에 주리상 뭐뭐 해주세요. 테 쿠다사이 뭐뭐 해야 합니다. 나케레바 이케마셈. 물론 나케레바는 좀 의미가 강하지만 어쨌든 뭐뭐 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라는 부탁이나 의무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보기도 읽어볼까요? 아니에요. 보기는 본문의 내용을 살짝 꼬았거나 바꿨거나 다른 문장들을 합쳐서 오답으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읽고 시작하면 헷갈린다. 어떤 게 본문의 내용이었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문제만 확인하고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리さん, konnichiwa.店長の 우에다 데스. 주리씨, 안녕하세요. 점장 우에다입니다. 今日 사라さんは 仕事を休みます. 오늘은 사라 씨는 일을 쉬어요. ですから 4時に店を開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래서 4시에 가게를 열 수가 없습니다. でも 미키さんが 하지만 미키 씨가 4時半に来て 4시 반에 와서 店を開けると言ってくれました. 가게를 열겠다고 얘기해 줬어요. すみませんが 실례 미안합니다만 주리さんも 주리 씨도 この時間に来てください. 이 시간에 와 주세요. 네, 앞서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나왔네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 부탁하기 위한 글에서는 테이크다사이 같은 형태가 많이 온다고 했죠. 위에 있는 요 단서에 맞게 우리 와주세요를 한번 밑줄 그어 볼게요.
네, 언제 오라 그랬죠? 이 시간에 와달라고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글을 볼 때, 그러면 부탁 표현이 나오겠군! 하면서 부탁 표현을 찾아서, 앞에 어떤 단서가 있는데 앞의 내용을 더 읽어야 알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앞에 문장과 함께 연결해서 추리를 하는데요. 우리는 아직은 연습하는 과정 중이니까 급수가 올라가면서 더 요령이 생기실 거니까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오면서 답을 추측해 봤어요. 네, 원래는 4시에 열었던 가게를 4시 반에 미키 씨가 열어주기로 했죠. 이 시간에 와주세요. 주리 씨, 도라고 했으니까 아하, 일단은 4시 반에 와주세요가 주 용건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미리 힌트 체크해 놓은 거 보셨나요? 이런 문장들 중요하겠어요. 테쿠다사이도 함께 보셔야 되고요. 이어서 해석해 봅시다. そして今日の仕事は 그리고 오늘의 일은 미키さんと2人で頑張ってください. 미키 씨하고 둘이서 힘내주세요. ちょっと忙しいですが 조금 바쁘지만 9시ま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9시까지 잘 부탁합니다. 네, 밑에 땡땡 중요 표시가 있네요. 今日のアルバイトのお金は 오늘 아르바이트의 급여는 いつもと同じで 평소하고 똑같이 4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네, 왜 노란색 줄이 그어져 있었을까요? 맞아요. 사실 보기를 살짝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양쪽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시면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 출근을 하길래 평소보다 일찍 늦게라고 얘기할까에 대한 단서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4시부터 원래는 일을 했었는데 4시 반까지 와주세요 했으니까 평소보다 30분 늦게 출근하게 되겠네요. 네, 메시지의 내용 어렵지 않았습니다. 보기 한번 확인해 봅시다. 1번, 4시에 가게를 엽니다. 자, 4시에는 아니죠. 4시에 가서 여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라상이 못 와서 미키 씨가 열어주기로 했죠. 2번, 4시 반에 와서 가게를 엽니다. 마찬가지로 X. 3번, いつもより 30분, 평소보다 30분 하야쿠. 아니죠. 원래 4시에 출근하는데 4시 반에 출근하기로 했잖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いつもより 평소보다 30분 늦게 오소쿠 아르바이토니 이키마스. 일하러 갑니다. 네, 문제 어렵지 않았죠. 메시지의 내용이 잔뜩 길어서 긴장했지만 중요한 내용은 사실 핵심 문장 안에서 다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 이번에는 줄글이 등장했네요. 마찬가지로 문제를 먼저 읽어볼게요. 新しい駅では電車に乗る人は何階から入りますか? 새로운 역에서는 이 전철에 타는 사람이 몇 층에서 들어갑니까? 네, 이 글을 읽고 새 역에 대한 정보 중에 지하철에 탈 사람은 몇 층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세 단장을 한 만큼 역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전철 탈 사람은에 집중하면 되겠어요. 본문 읽어볼게요. 駅が新しくなりました. 여기 새로워졌어요. 아우, 새로워졌으면 당연히 모르는 내용 많이 나오겠네요. 아우, 잘 읽어봐야겠어요. 前は 1階が入り口で 전에는 1층이 입구고 2階が出口でした. 2층이 출구였어요. 자, 전이니까 중요합니까? 지금 나 지하철 탈 건데 몇 층으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포인트죠. 이런 내용들은 넘겨도 됩니다. 지금은 하이루 또코로와 오나지 데스가 들어가는 쪽은 똑같은데 똑같대요. 그러면 다시 파악해야 되겠어요. 몇 층이죠? 1층이죠. 자, 문제가 뭐였습니까? 들어갈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전철 탈 사람에게는 이 정보만이 사실은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일까요? 1번입니다. 실제로 문제 푸실 때는 나는 이 역의 새로운 정보들을 다 파악하고야 말겠어 하면서 2층, 4층 다 읽으셔도 시간 내라면 사실 무관하지만 그리고 사실은 문제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되
어, 너무 어려운 한자가 등장했어요. 이거 뭐지? 헤매시기보다는 가볍게 쭉 읽어내려 나가신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어요. 뭐 이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일본어로도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네요.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긴 글에 도전을 해보겠어요. 괜찮을까? 걱정 마세요. 긴 글이라도 이 글을 읽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했는지, 일본어로 누군가의 의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파악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막 일부러 꼬고 길게 읽고 외워야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랍니다. 보통은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이해하면 돼요. 끝까지 다 읽고 푼다면 전체 내용은커녕 부분 주어진 정보도 헷갈릴 테니까 다행이기도 하네요. 문단별로 나눠서 풀이해 볼게요. 네, 좀 더 길어지는 만큼 어려운 단어가 등장할 수도 있지만 언어지식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소리내어서 이렇게 읽으시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는 한자라면 요거는 토끼와 고노미세니 요렇게 그대로 연습해 주시고 발음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시간 아니야? 이거 가게잖아. 대충 느낌은 아는 단어다. 그러면 가볍게 넘기면서 보시면 됩니다. 발음보다 의미예요. 모르면 앞뒤에서 정보를 줄 거니까 베스 하기가 포인트입니다. 특히 밑줄이 있는 문제, 이 문제에는 밑줄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밑줄에 앞뒷 문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앞에서부터 흐름을 파악하되 밑줄에 대한 어떤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지 미리 문제를 읽고 염두에 두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문단으로 나눠서 우리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この店はどんなことが便利ですか? 이 가게는 어떤 점이 편리합니까? 어떤 점이라, 네, 이런 서술이 문제에 나오거나 편리한 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는 주로 두 가지 이상의 특징 중에서 옳게 서술된 것을 고르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점이 편리한지 염두에 두면서 읽어볼까요? 駅の近くに24時間, 24시간 開いている店があります. 열려있는 가게가 있어요. 家に帰る前に 집에 돌아가기 전에 買い物をするのに便利です. 쇼핑을 할 때 편리해요. 야, 쇼핑을 할 때 편리하다. 네, 편리한 점이 바로 나오네요. 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 그것만이 아닙니다. 네, 뭔가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다는 느낌이 들죠? 코피をしたり, 카피를 하거나 荷物を送ったり, もらったりすることもできます. 택배나 짐을 보내거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편리한 점이네요. いつか友達が, 언젠가 친구가 プレゼントを送ってくれたときは, 이 선물을 보내주었을 때는 この店に, 이 가게에 取りに来たこともありました. 가지러 간 적도 가지러 온 적도 있었어요. 마지막은 이 편리한 점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네요.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1번. 집에 돌아가고 나서 쇼핑을 할 수 있다. 네, 집에 돌아가기 전에라고 시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죠. 네. 2번. 코피を送ることができること.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를 먼저 읽으면 이상하다. 코피도 있었는데, 오크루도 있었는데, 맞나 보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떤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지 먼저 염두에 두고 보기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 다음 옵니다. 중요한 부분들 저는 선생님 바로 보고 체크하는 게 아직은 좀 어려운데요 하시면 간단하게 짐 보내기, 오키, 받기, 가능 이런 느낌으로 필기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보내는 거는 택배죠. 복사가 아니죠. 3번 荷物を持ってきてくれること. 자, 持ってきてくれる. 가지고 와 준다인데요. 배달의 느낌이네요. 하이타츠. 가능합니까?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いつでも荷物を 언제든지 짐을 送ったり もらったり 보내거나 받거나 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어떤
특정한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는 아무래도 헷갈리는 보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점, 여러 가지 단점을 함께 나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앞선 문제의 답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바로 다음 문제를 읽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이해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다음 문제의 답은 다음 문단에 있을 확률이 높지만 미리 파악할 내용에 대한 인지를 하고 읽는 거예요. 효과적인 독해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볼게요. 오미세노 히토와 나니가 다이헨 데스 까? 가게 사람은 뭐가 힘든가요? 무엇이 힘든지 읽어볼게요. お客さんには 便利な 店ですが, 손님한테는 정말 편리한 가게지만 ここで 働いている人は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とても 大変じゃないでしょうか? 힘들지 않을까요? 힘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働く時間が長いし, 일하는 시간도 길고, する仕事もとても多いです. 하는 일도 정말로 많습니다. 店には一人しか한 명밖에 働いていません.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너무 힘든 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열됐을 때는 내용일치의 형태로 물어보는 질문인 경우가 높아요. ですから, 그렇기 때문에 お客さんが多くて 손님이 많고 ご飯も食べないで 밥도 먹지 못하고 仕事をしているのを 일하고 계신 것을 見たことがあります. 본 적도 있어요. その時 그때 一人で大変ですね. 혼자서 힘들겠어요. 또 言いました. 말했어요. お店の人は 가게 사람은 少し笑って 조금 웃으면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라고 答えてくれました.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밑에 이 대화를 나눈 이야기까지 등장했네요. 하지만 답은 어디와 관련이 있을까요? 맞아요.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비슷한 특징들의 이 문장들을 나열했던 윗부분에 있겠죠. 우리가 회화를 연습할 때 공부했던 시, 탈이 같은 형태들은 물론 뭐뭐고 뭐뭐하기도 하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독해에서는 같은 성격의 문장을 나열하는, 즉 기능을 갖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만약 답 중에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두 개나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일부가 변형돼서 실제로는 답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 자, 그러면 문장 한번 확인해 볼게요. ご飯を一人で食べること. 물론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혼자서 밥 먹는 게 힘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일의 내용에 대해서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2번, 仕事が多くて働く時間も長いこと. 일이 많고 우리에게는 이 가게가 참 편리하고 고마운 존재지만 혼자서 그 편리한 부분들을 다 커버해야 하니까 일하는 시간도 길고 할 일도 많다라고 얘기했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お客さんが笑わないこと. 정말 아무데나 있는 걸 막 끄집어내서 이렇게 보기로 만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보기를 먼저 읽고 저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하시면 당연히 괜찮지만 기본적으로는 핵심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정보에 대한 근거, 힌트만 가지고서 본문에서 이해하고 비교해 볼 거예요. 4번, お客さんが少し, 조금, 시가いないこと, 없는 거. 손님이 많아요. 그래서 밥도 못 먹고 일하는 거죠. 틀린 내용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았죠?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마지막 유형, 이번에는 정보 탐색 문제로 넘어갈게요. 특히 이 마지막 문제는 어딘가 좀 압도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 보이고 막 숫자 어려워 보이는 포스터, 시간표, 공지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 뚜렷한 목적의 글들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주인공이 필요한 정보만 쑥쑥 뽑아내는 게 바로 검색 유형이랍니다. 더더욱 문제를 먼저 읽고 필요한 조건을 찾아서 문제 풀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해당 정보가 있을 법한 부분으로 빠르게 시선을 돌려볼 건데요. 날짜가 필요한지,
장소가 필요한지, 등록 방법, 준비물 등 문제의 조건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눈으로 컨트롤 F를 누른 것처럼 엑셀표를 돌리듯이 검색해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야마다 씨는 가족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쇼쿠지오 시마시다. 식사를 했어요. 야마다さん또 옥상와 옥상, 아내가 되죠. 야마다 씨와 아내는 카레를 9歳の 오토코노코와 9살인 남자아이는 아마도 자녀가 되겠네요. 라면. 아고, 너무 많이 넘겼네요. 6歳の 女の子は 산도이치. 6살인 따님은 여자아이는 샌드위치. 4歳の 女の子は 4살인 여자아이는 팬케이크を 食べました. 팬케이크를 먹었어요. 메뉴 이름이 다 등장하는 게 심상치 않아요. 왠지 가격을 물어볼 것 같은 느낌이네요. 子供たちは 민나 아이들은 모두 주스모 飲みました. 주스도 마셨어요. 全部で いくらですか? 얼마입니까? 계산 문제. 사실 계산은 숫자에 대한 공포가 있으신 분들께 가장 두렵게 느껴지시는 유형이에요. 저도 사실은 두려워하는 유형이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생활할 때 식당에서 주문하고 가격 계산하기 너무너무 일상적인 상황이죠. 숫자는 한자보다 더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요. 메뉴명 역시도 카타카나로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답 찾기 오히려 쉽다! 조건만 잘 파악하자고요. 야마다 씨랑 아내는 카레를 드셨고 9살 남자아이는 라면, 6살 딸은 샌드위치, 4살 딸은 팬케이크, 그리고 아이들 3명은 모두 주스를 마셨다. 자, 그럼 우리 메뉴판을 직접 주문한다고 생각하고 찾아봅시다. 야마다 씨와 아내 카레, 자, 카레 1200엔. 근데 2명이니까 2개. 9살 남자아이는 라면. 자, 라면은 900엔. 사실 여러분들도 주문하실 때 나 라면 먹을래? 라면 가격 눈으로 확인 바로 하시죠. 이렇게 찾는 게 바로 정보 검색 유형의 특징이랍니다. 6살 딸은 샌드위치 800엔. 그 다음에 4살 딸은 팬케이크 600엔. 그리고 아이들 모두 주스를 마셨습니다. 주스 곱하기 3. 자, 이렇게 계산이 마무리되면 참 쉽겠습니다만 주로 가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는 어머, 아이들이 와주었구나. 아이들은 할인해드리겠습니다. 어머, 5분 이상이시군요. 5분 이상이시면 할인됩니다. 하면서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언가 있네요. 10살보다 어린 아이는 음식이 한 명에 100엔 싸집니다. 이것을 먼저 읽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계산을 안 해도 됐을까요? 네, 사실 이런 문제들을 보실 때 아주 디폴트로 추가적인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은 내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 가격이니까 가격과 관련된 정보가 또 있지 않을까? 마지막 줄에 100엔이라는 숫자가 보이잖아. 그럼 왠지 저 가격이 빠지는 가격일 수도 있겠다 하고 여러분들 같이 쭉 훑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엔씩 빠진다. 우리 추가적으로 계산해야 될 부분까지 체크를 했네요. 자, 얼마일까요? 2,400엔. 그리고 3명 다 마침 다행히도 10살 미만이네요. 900엔 같은 경우에는 800엔이 되겠고 700엔, 500엔, 그리고 주스, 우리 다베모노가라고 했기 때문에 주스는 별도로 할인이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600엔. 네, 여러분들 계산해보셨죠? 계산해보셨나요? 이렇게 3,000엔, 이렇게 하면은 2,000엔이니까 총 5,000엔이 되겠네요. 수학 능력을 제가 증명해 보였어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죠. 재밌었어요. 이렇게 또 실제 일본에서 주문하는 것처럼 계산까지 해보니까 약간 긴장되기도 하면서 네, 맞아요. 사실 문제의 위치가 가장 뒤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뭔가 빠르게 눈으로 직접 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이 내용 역시도 이 정보 검색 유형의 난이도를 조금 올려주는 듯한 조건이 됩니다. 하지만 천천히 충분히 찾아보시면 답 고르실 수 있는 재밌고 생활에 밀접한 문제예요. 네, 이렇게 JLPT N5 모의고사 독해 영역을 함께 풀어봤어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츠카레사마 데시타. 어떠셨나요? 합격점에 도달하셨나요? N5 시험이 JLPT 레벨 중에 가장 쉬운 시험이라서 만만하게 보실 수 있다. 제가 몇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단어량 많고 한자도 등장하기 때문에 절대로 엄청 쉬워 안 따도 돼 할 레벨은 아니에요. 독해 역시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막상 일본어로 이렇게 가득 찬 시험지를 보니까 조금 긴장되고 당황스럽기도 하죠. 일부 유형은 상위 레벨에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N4, N4, N3, N3도 차근차근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저는 마지막 청해편으로 돌아올게요. 또 여러분들 회화 아주 잘하시잖아요. 여러 번 연습해 보셨잖아요. 청해 정도는 정말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를 보듯이 재미있는 일상 소재로 가득한 가벼운 마음으로 풀 수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